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프랑스 음식 문화가 다른 나라에 수출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출되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18세기 중반에 엘리자베스 라팔드라고 하는 이 저술가가 만든 Experienced English Housekeeper라고 하면은 하우스키퍼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하우스키퍼라고 하는 건 이제 귀족네 집에서 솔직히 귀족이 뭐 음식에 오늘 뭐 나올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죠. 대개의 경우는 시종이다 하고 시종이 나가서 음식 사와야 되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거에 비유를 할 수 있는 거냐면은 우리는 지금 사실 굉장히 요리사라던가 식당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그냥 소비자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곳을 인식을 하고 있죠. 우리가 가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곳.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맛집을 찾게 되고 그런데 사실은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급 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음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하나의 식탁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거를 조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식탁 위에 올려놓아야 사람들이 가장 신선하고 가장 자기가 그러면서 소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징들을 소비하면서 그렇게 하나의 이제 굉장히 충만한 식사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요리법이기 전에 또는 어떤 재료에 대한 이야기이기 전에 그것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로 놓아서 식사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만드느냐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음식 문화라고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하나하나의 요리라던가 어떤 뭐 장소라던가 어떤 맛이라던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의 종합적인 문화적인 총체로서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공간이 공간이다 보니 꼭 이 얘기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손탁 부인이라고 하는 분, 이제 다들 이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이른바 이제 19세기 후반에 오게 되면 이제 개화기라고 하는 시기, 그리고 개화기라고 하는 시기가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통해서 보면은 전통적인 유교 왕정 국가에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제 뭐 전혀 입헌군주정은 아니었죠. 아무튼 군주정 제정으로 넘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근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던 시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문용어로 퉁쳐서 이제 개화기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제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그 개화기라고 하는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 개화기라고 하는 것은 또 요새는 워낙 또 개화기라고 하는 거를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소비하다 보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도대체 규정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개화기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무역에 제가 혹시 양력을 보였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역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저에게 개화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계적인 가치 사슬 속에 경제적, 정치적인 가치 사슬 속에 한국이 편입되어 갔던 시기가 사실 개화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화기라고 하는 게 뭐 갑자기 온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과 이를테면은 뭐 소통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조금 더 어떤 경제적인 용어로서 또는 정치사회적인 용어로서 본다라고 하면 가치사슬이라고 하는 건 곧 한 국가에서 생산되고 한 국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그 나라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가로 교육을 통해서 옮겨가고 반대로 이 국가도 그 시장이라고 하는 건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고 그렇게 하면 상호 연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 개화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재물포고락부라고 하는 곳이 상징으로 하고 있는 곳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음식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그거를 볼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사실 이 크레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크레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혹시 이거 제가 확대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네, 확대가 됐나요, 혹시? 안 되네. 네, 크레벨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전체 사진에서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이 이분이 아마 크레벨일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독일인이었는데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그 대한제국에서 그 의전 담당관 중 한 명이었는데 특히 뭘 했냐면은 음식 관련해 가지고 의전 담당을 했던 분이에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 자료가 사실은 이미 나와 있던 자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못 찾았던 것들 중 하나인데 이 엠마 크레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9년에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선을 떠난 상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이제 한국 경험에 대한 이제 회고록을 써요. 근데 그 회고록에 뭐를 넣어 놓냐면은 자기가 했던 저녁 만찬 중에 하나의 메뉴를 올려놔요. 근데 이 메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많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그 만찬 같은 걸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뭐 국빈 만찬이라던가 꼭 국빈 만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호텔 같은 그런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한 만찬을 할 때는 이렇게 메뉴를 꼭 각 자리에 놓고 그것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리사 입장에서는 그걸 또 기록을 해 남겨놓게 되는데 그 기록이 뭐냐 하면 그 기록에 나와 있는 이게 뭐냐면은 고종 황제와 당시에 이토가 통감이었는지 통감이 아니었을 때일 거예요. 이때가 통감이었던 때인지 모르겠는데 이토와 한국의 황제가 했던 저녁이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메뉴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요,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제가 더 고해상도의 화질을 찾지 못했는데 이제 실제 원문은 제가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건데 그 원문들이 보면은 아스파라거스 수프 그리고 올리브 아마 그리고 여기에 뭐가 또 나오냐면은 양고기도 나오고 양고기 넓적다리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런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메뉴들 자체가 전형적인 프랑스 만찬의 메뉴예요. 전형적인 프랑스 만찬의 메뉴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만약에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제였기 때문에 프랑스 대통령이 국빈 만찬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이거를 먹었을 거예요. 이렇게 먹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한반도라고 하는 곳이 세계의 가치 사슬에 편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자료라는 거죠. 즉 의전이라고 하는 것.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지도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또는 식사에서는 어떤 것이 나와야 하는가. 어떤 예법을 지켜서 식사는 서빙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미 한국의 황실에는 굉장히 심지어 프랑스 본토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수입되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식재료를 도대체 어떻게 이걸 다 조달을 했을까 싶은데 사실 송로버섯 같은 것이 물론 한국에 송로버섯이 없는 건 아닌데 과연 이분들이 썼던 송로버섯이 과연 그 송로버섯이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저에겐 조금 있고 전반적으로 이 메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히나 그 당시의 조선과 지금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사실 송로버섯을 나가서 사려고 하면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서울 가서 식품점 가서 사면 살 수 있는 건데 과연 이 시대에 그 정도였을까 생각하면은 그만큼 어떤 이제 약간 어두운 전망도 할 수 있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 자체를 어떻게 자생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이런 크레벨이라던가 존탁 부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자체로 수입해 온 것을 거의 그대로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되고요.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1905년이면 네. 이토가 통감이었을 당시입니다. 아마 그렇다라고 하면 더더욱이 이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렇죠. 이토가 통감이 됐고 예. 그리고 1909년에 암살을 당한 거죠. 암살당했으니까 그렇죠. 통감이었을 당시의 메뉴고 메뉴겠네요. 말씀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많은 기록들이 보면 프랑스에서 못 먹는 음식들이 나왔다는 기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수입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거의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그렇게 수입해서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식탁에 그러니까는 이를테면 격을 높여준다라고 또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음식이나 뭐 이런 게 전통적인 주선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죠. 서양에 대한 제국으로서 그렇죠. 뭔가 이제 프랑스가 우위에 있는 뭐 식문화를 그런 거를 우리가 직통으로 갖고 올 수 있다. 네. 힘과 권력이 우리 있다.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여기에다 갖고 오진 않았는데 아마 특히 이제 재무포락부의 컨텐츠에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07년이었나요? 엘리자베스 루즈벨트, 메리 루즈벨트인가? 왜 루즈벨트,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이 왜 왔을 때. 헤스트베르텍이라는 분이 네. 그분 기록을 남겼고 예. 그 책 안에 기록 안에 굉장히 무례한 그렇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왕릉에 올라가가지고서는 그 석상에 올라가 그런 건데 그분의 메뉴도 남아 있어요. 그분의 메뉴 남아 있는데 재밌는 것도 뭐냐면 그분의 메뉴는 다 한식이에요. 다 한식이에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19세기 아주 20세기 초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이 러일 전쟁 전에 온 건가? 아무튼 러일 전쟁을 전후해서 방문했었는데 그 당시에 또 만찬을 해줬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딸이 왔다라고 하니까 해줬는데 거기 메뉴는 또 독특하게도 전반적으로 동양 메뉴예요. 한국식 메뉴예요. 다 한자로 되어 있고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건데 이제 그럼 한자로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서는 서양 메뉴가 아닌 건 아니니까 찾아봤을 때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뭐 나물류도 있었고 그런 걸 냈다라고 하는데 특이하죠. 아마도 이렇게 프랑스식이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이토 히로부미나 고종 황제나 둘 다 동양인이었으니까 더욱더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뭐 크게 인상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프랑스 음식으로 했던 게 아닐까 싶고요. 사실 저는 이 엠마 크레벨의 이 자서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문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또 이분이 아마 또 이 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분은 이토 히로부미의 암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그런 어떤 평화를 가지고 오기 위한 사람이 이렇게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식으로 1909년에 썼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그 암살 소식을 자기 아마 그 일종의 그 서문의 증보판 같은 데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걸 들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하면서 그걸 쓰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개화기에 조선에 왔던 서양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의 일정한 한계라고 하는 게 거기서 보이는 거죠. 예. 그냥 이 나라는 내가 와서 일을 하긴 했지만 그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가 또 유학하잖아요. 그렇죠. 유를 유학하니까 그렇죠. 그게 아마 일종의 동제 같은 게 있었어요. 소위 이제 문명에 아주 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면에서도 음식 문화가 굉장히 좀 음식 문화가 그런 점에서 비판의 지점을 많이 주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음식에 있어서 소위 세련된 음식과 세련되지 않은 음식은 뭐냐 이런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은 비판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게 도대체 내 앞에 놓여있는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점이 있었고요. 제가 그러면 이제 슬슬 공화국 요리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그 받으신 이 PPT에도 보시면은 이게 사실 이 이미지가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데 너무 요새 역사책을 많이 안 봐서 모르겠는데 역사 교과서에 저는 공부할 때 이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지금 일단 등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둘은 이 사람을 지금 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명백히 신분이 달라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특히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비만한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비해서 이 사람을 등에 이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손에 보시면 쟁기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가 있냐면은
바닥을 보시면은 이게 이 이미지가 되게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 지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잘 보시면 바닥에 보면은 토끼들이 양배추를 갉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새들이 땅에서 뭔가를 쪼아먹고 있는데 절대 농사에 좋을 리는 없겠죠, 이게. 뭔가 쪼아먹는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이런 상징들이 왜 있었냐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프랑스라고 하는 국가는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러니까 18세기 말이죠. 1789년에 일반적으로 그 바스티유 공격을 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의 초입에 들어가 있었어요. 산업혁명 초입에 들어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때도 농업국가였어요. 농업국가였고 그래서 농사를 장려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농업이라고 하는 건 당장 사람의 식량을 하는 것이니까. 그랬는데 그게 지금 보면은 토끼나 이렇게 새처럼 별로 그렇게 썩 생산에 도움이 안 되는 애들에서 갉아먹히고 있어요. 이 장면이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일종의 약간 전형적인 그 인과관계를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려운 거긴 하지만 굉장히 역사학적으로 특히 프랑스 혁명기를 죄송합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 뭐가 있냐면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1780년부터 생겼던 대기근 때문이다. 대기근 때문인 건 당연한 이유인데 왜 대기근이 생겼냐면은 그때 북유럽 쪽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사실 이제 화산이라고 하는 걸 거의 경험 못 하잖아요. 근데 사실 화산이 폭발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용암이 흘러내리는 게 너무너무 무섭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화산재가 뛰어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대기층의 깊은 층을 형성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햇빛이 안 들어오죠. 일조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랬는데 기상학자들 중에서 특히 많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그것이 그래서 유럽 전역에 굉장히 일조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근데 농업 생산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특히 이렇게 농업 중심 국가에서는 굉장히 큰일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산업 국가에서는 여기서 요소를 투입해가지고는 생산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팔면 되는데 농업 국가에서는 농업 생산량이 바로 줄어든다는 거는 곧 국민들의 식량 수요가 있는데 그 공급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780년대 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70년대에도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의 대혁명 직전에 사실 경제 상황은 정말 전문 용어로 하면 안습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면 또 게다가 뭐가 있냐면은 프랑스의 절대 왕정이라고 프랑스 절대 왕정 시기 18세기 17세기 말 18세기 초라고 하면은 절대 왕정 시기에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소위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사람.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위대한 분이고 하고 굉장히 많은 예술 작품의 모델이 되고 하셨는데 이분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뭐냐면은 자기 손자가 어느 나라의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그 나라 애들이 조금 틈이하게 굴어. 그러니까 그럼 너희 전쟁. 그럼 전쟁을 하고. 그럼 전쟁을 유럽에서만 하느냐? 아메리카들이 가서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전쟁. 전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전쟁을 많이 하면 국비를 쓰죠. 국비를 쓰고 장정들이 계속 전장에 나가게 되죠. 농사는 누가 짓나? 소는 누가 키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농업 생산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니까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당연히 또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여기 쓰여있는 이 말인 거죠. 언젠가 이 짓거리도 끝나기를 기다려 벌 받게. 이게 그리고 제가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나눠드린 굿즈에 나오는 이미지인데요. 이거는 반대로 여성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예요. 이거를 이 아래에 계신 이 여성분이 이제 제3신분인 거죠.
제3신분이라 하면 귀족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닌데, 재밌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이미지에서는 사실은 반드시 이 사람이 성직자라고 하는 거는 썩 드러나지 않는데, 반대로 이 두 번째 이미지에서는 분명히 수녀가 있잖아요. 수녀와 귀족 부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제는 귀족들을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는 또 성직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까 토끼하고 제가 새 얘기 드렸죠. 땅을 다시 보시겠어요? 땅을 보면은 새들이 다 죽어 있어요. 토끼는 사냥을 해가지고 칼에 꿰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 사실은 특히 토끼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토끼는 집토끼도 있지만 산토끼는 사냥을 하잖아요. 근데 귀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특권 중 하나가 사냥의 특권이에요. 왜 사냥의 특권이 중요하냐? 자기 영지 내에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어요. 그거는 뭐까지도 의미하냐면은 귀족이 저기에 토끼가 있다! 그럼 토끼가 있다고 해서 막 가잖아요. 거기에, 여기에 나의 농노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 있으니까 여긴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죠, 절대. 막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귀족은 항상 거기 나와 있는 게 아니지만 농노는 항상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농노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토끼가 맨날 보일 거란 말이에요. 토끼를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형당합니다. 사냥의 특권은 귀족에게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봉토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잡아먹으면 이거는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그것은 사냥이라고 하는 신성한 특권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 엄하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아닌 평민들에게는 사실 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사냥의 특권이라고 하는 건 정말 눈엣 가시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게다가 이게 더 힘든 게 왜 그렇겠어요. 쟤네한테는 유희지만 나한테는 삶의 조건이 위협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은 굉장히 작게 보이는 이런 이미지 속에서 이런 사실은 의미의 층위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도 이제 바뀌었죠. 이제 귀족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귀족 부인하고 수녀들이 제3신분의 사람에게 업어서 가야 되는 거죠.